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네, 다행히도 어제 시장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2%까지 상승폭을 키워냈고 코스닥은 잠시 하락 전환했지만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강하게 이끌어졌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의 강세와 함께 화장품 업종 또 그린리들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올랐습니다. 지수는 강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최근의 모습과는 달리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660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비로소 시장과 내 계좌가 같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부진과 코로나19 부양책 협상 난항에 대한 실망감으로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리치 맥코넬 상원 의원 대표는 부양안 협상에 대해 앞으로 아직도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응은 정신분열적이라는 등 강경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또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9,160억 달러 규모 부양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확대를 요구하고 공화당은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면책 조항을 넣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맞고 피부 발진, 혈압 하락 등을 유발하는 과민성 유사 반응을 겪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영국 보건당국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과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임상시험에서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을 애초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세 번째 연기인데요. ITC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내년 초 바이든의 취임이 예정된 데다 두 기업 모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간 이어서 함께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5% 하락으로 306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79% 내리면서 367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94%,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2,3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경기 부양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부진에 따라서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 좀 미국 증시가 약간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가 있었는데 어제 상승의 이면에는 두 가지 팩트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화이자 백신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것 같다. 이것이 어저께 얘기인데 오늘은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가 예상보다 약세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소폭이나마 밀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호신 미 재무장관은 어저께 어떻게 보면 백악관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민주당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 9,16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에 제시했고요. 민주당은 예상보다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민주당이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경기부양책의 기본적으로 금액도 상당히 작아졌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주당 300달러 그러니까 주당 300달러 정도면 한국 돈으로 약 32만 5천 원인데요. 약 32만 5천 원의 실업수당을 달라 몇 가지 좀 맞지 않아서 예상보다 난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주가가 상승 그리고 하락의 기본적인 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경기부양책 이런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팩트는 우리가 그 화이자 이 차트를 먼저 잠깐 보실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화이자와 영국이 그 어제부터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가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 1.67% 단기간에 급락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그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43.07달러로 시작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1.6%의 어떤 약세 모습 보고 있었고요. 영국과 관련돼서 코로나 백신을 좀 테스트했습니다만 테스트했던 백신을 맞았던 첫날 두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 이런 부분 속에서 화이자의 주가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이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좀 맞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그것이 좀 녹록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화이자의 보도자료 공식적인 내용은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저께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그 화이자 백신 관련의 어떤 부정적 이슈 그리고 경기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예상보다 오늘의 시장은 실망매로 이어섰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이 그렇게 화이자나 등등 모더나 등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이 약 1,500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빨간불이 있죠. 빨간불이 결국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수의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어느덧 28만여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뉴욕이나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몇몇 주들이 이제는 이동금지 명령 이런 부분과 상당히 좀 맞물려 있다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가 기본적으로 데일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돼서 정확하게 미국 정부 내에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서 좀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화이자가 뭐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부분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주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오늘 새벽 끝난 이슈 관련돼서 나스닥 종목들이 약세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가 7.8% 그러니까 나스닥 100 관련돼서 상당히 급락폭이 하락 위를 달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슬라가 어제는 상승, 오늘은
7%대 상당히 급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줌 알고 계시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교육이나 이런 어떤 모든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상당히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줌의 주가가 6.7, 6.4% 등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 모습들이 보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자에 이어서 몇몇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페이스북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좀 하고 계시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보면 증권관리위원회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반독점,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반독점 이슈 속에서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약 2%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가 관련돼서 애플의 주가가 오늘 2.09%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통상 우리가 트위터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WTR인데요. 자, 트위터의 주가도 오늘 0.4% 등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견인했던 기술주 그리고 SNS 관련주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약세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어저께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제 관련돼서는 상당히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매물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차익 매물에 상당히 좀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어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 그리고 FTC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주가가 예상보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S&P 500 관련돼서는 어저께 3,700포인트 그러니까 3,700포인트를 장 마감하고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4,000포인트 간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0.7%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반독점 부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등 시장에서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긍정적 이슈 때문에 많이 이제는 없어졌는데 예상보다 이제는 부정적 이슈를 많이 꺼내는 걸 보면 이제 뭐 상승에 있어서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이슈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원자재 관련돼서 WTI 그러니까 서부텍사스 원유 관련돼서도 오늘 45.52달러 그러니까 그동안 뭐 상승 그러니까 지난 12월 4일 날 어떻게 보면 배럴당 46달러까지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폭이나마 약세가 관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어제를 비롯해서 위험자산인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금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이제는 금 가격을 비롯해서 안전자산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위험자산이 하락했다는 걸 보면 코로나19의 어떤 변수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어제 오늘 뉴욕 증시의 변동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자세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M&A 시장이 이제 역대급으로 확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바이오와 자동차 시장이 유독 이 M&A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주시죠. 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큰 이슈가 우리가 바이오 종목 그리고 자동차 업종인데요. 네. 지금 뭐 국내 관련돼서도 뭐 몇몇 소위 자동차 업종들이 서로 간에 모이고 해치고 이런 모습 보이겠는데 미국 증시 내에서도 예상보다 시장의 어떤 그런 M&A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제약업체와 자동차 업종이 계속 이슈가 되겠다는 거 보면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타미플루를 만드는 회사이고 최근 들어서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 왜 이렇게 M&A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에 또 다른 뭐 팁을 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A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IPO를 비롯해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벤처기업들의 대부분 뭐 극단적으로 보면 100개 관련돼서 한 개 때로 2개만 IPO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떤 신사업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외국계 어떤 자금력이 많은 기업들은 초기에 투자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검증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돈을 가지고 소위 그 똘똘한 기업들 인수하는데 그런 관련돼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자 그 대신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것과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M&A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일 배터리 업체죠. ATW 오토모티브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아마존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시장을 좀 M&A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거에 아마존은 우리가 뭐 먹거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죠. 죽수를 인수하는 등 아마존이 죽수를 왜 인수할까 이런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뭐 돈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뭐 식품이나 이런 어떤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그 자율주행까지 인수한다는 거 보면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한번 국내 기업으로 돌아보면요. 그동안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상당히 친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 업체죠. 정확한 이름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러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좀 시간을 아끼자는 의미로 M&A가 좀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몇몇 기업들이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외에는 연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길러드 사이언스가 국내에도 기본적으로 그 한국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길러드 사이언스의 어떤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만 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을 보면요. 아마 이때부터 좀 보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자회사와 기본적으로 연구 제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암치료 그 신약 개발이죠. 유망한 그 카이트 파마를 2017년 8월달 기본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몇몇 기업들의 어떤 한국의 어떤 법인을 보면 지난 연영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2017년을 넘어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인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시장이 M&A가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테슬라는 시총이 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그제 어제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당일에는 오히려 1%가량의 상승을 했고 어제장에서 7% 하락을 했는데 지금 좀 매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테슬라가 매수 기회이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팔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배당을 받을까? 이런 어떤 고민과 맞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딱히 답은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퍼를 보면 아직까지도 목표가가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IT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보면 몇 가지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가 있고요.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동안 목표가가 얼마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유상증자 이것이 지금 매수의 적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 테슬라의 어떤 트렌드를 좀 잠깐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과거의 팁이죠. 과거의 어떤 팁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유상증자에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9월 달에도 50억 달러의 어떤 유상증자였죠. 5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5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5조 4천억의 어떤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한번 50억 달러의 어떤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어떤 페이퍼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어마무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미 넘어섰다. 시총으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 뭐 최근 들어서 모습만 보실 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어저께 테슬라가 주가 급등했을 때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지난 9월 달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한번 50억 달러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어저께 테슬라의 주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시장의 참여자는 테슬라 충분히 유상증자할 가치가 있어 이런 어떤 판단이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 유상증자의 어떤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더 잘 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제는 유상증자 관련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당히 바라봤습니다만 오늘은 주가가 6.9% 그러니까 오늘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이 어저께 유상증자하겠다 그런 어떤 이슈보다도 아무래도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과 맞물려서 하락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유상증자와 오늘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같이 보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지난 석 달이죠. 지난 9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 뭐 12월 달이면 한 3개월 정도 되죠. 3개월 정도 넘어섰죠. 3개월 만에 이렇게 100억 달러 정도 유상증자를 왜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의심했는데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뭐 독일에 뭐 전기차 공장을 뭐 만들고 이런저런 만들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따라서 테슬라도 뭐 지난 시기에 넘어서 왜 이런 시기에 빠른 시기에 테슬라의 어떤 유상증자를 이렇게 빠르게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을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어떤 앨런 머스크의 과거 앨런 머스크 장은 상당히 시장과 동떨어진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장과 상당히 친화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이거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9월 달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 트윗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트윗 그리고 이 트윗은 누가 했냐면요. 앨런 머스크 장이 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테슬라가 생산 지옥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했을 그 시점에 5%의 어떤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2018년도 말 같은 경우에도 8년 연속 적자,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파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 당시에 $100도 안 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뭐 파산 가능성 제기할 이 시점에 테슬라의 주가를 샀으면 지금 팔자를 고쳤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앨런 머스크 의장이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도 주가가 하락의 어떤 요인을 제공했다 보겠습니다. 다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 시점, 이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요.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었고요.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얘기를 앨런 머스크 의장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핑계로 S&P 500 지수의 편입 실패, 그 당시 실패죠. 지금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앨런 머스크 의장이 얘기했을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자료인데요. 삼성증권의 10월 21일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은 6천억 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 정도,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성했을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어떤 신호가 계속 깨지고 있다 보겠고요. 지난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시총으로 보면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대차 아직까지 맨 중간 정도에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의 어떤 시장의 시가총액 1위 등극한 것이 이미 10월 21일부터 등극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상당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어떤 판매 생산 추이인데요. 중요한 것은 생산 대수와 판매 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눈에 보더라도 2018년부터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많은 센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2018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2018년의 주가를 보시면 좀 더 2018년 요 데이터를 보시면 어느덧 2018년도 요 때에는 상당히 이 당시에 생산과 판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 장이 파산 가능성 제기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의 리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분할 이후에 차트가 상당히 분할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은 얼마나 급등했나 이렇게 판단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지난 9월 8일 날 주당 320달러부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 분할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면 테슬라 주가가 과거의 모습보다 최근은 상당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6천억 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또한 단기간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 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신감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유상증자 주관사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그 목표가를 좀 올려놨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은 604달러입니다만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주가가 78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써놨고 또한 그동안 골드만삭스 관련돼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려놨다 이런 걸 보면 국내 글로벌 투자 기업 관련 투자 증권사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지금보다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유상증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표현을 쓰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간사 가운데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지금보다 더 급등한 78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코스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주체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배당주를 중점적으로 사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이 차화반의 기술력을 보고 성장에 좀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연말 투자 전략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금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주체별로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 계획이 있죠. 지금 소중한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뭐 차트만 보고 대충 이렇게 매매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남들이 다 주식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면서 사는 분위기밖에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개인과 외국인 기관 약간 매수 주체들이 매수하는 패턴이나 종목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데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뚜렷한 게 배당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수한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케이 간다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 우선주 살짝 또 싸죠. 삼성전자 본주보다 싸고 배당은 더 준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KTNG 어떤 삼성화재, SK텔레콤 이런 종목들로 사게 되는 현상을 봤을 때 모두 다 배당을 뭐 4%대는 기대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일단 뭐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주 고배당과 함께 전략을 짠다 나쁘진 않은데 항상 중요한 거는 배당주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사서 지금 당장 올해 배당받고 바로 팔면은 이게 어디야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고배당주는 바로 또 배당락이 좀 심하게 되죠. 그리고 배당락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가의 탄력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3, 4년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배당주를 모아간다. 이런 전략은 참 좋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고배당주를 산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외국인들은 성장세에 초점을 맞춘 종목들을 많이 산다. 대표적으로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딱 두 종목만 고르라 하게 되면 삼성전자, LG화학이죠. 그만큼 화학 쪽의 2차전지, 반도체 쪽의 대표주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자동차까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밸류라는 부분들은 살짝 무시를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들이 반영되면은 훨씬 더 돈을 잘 벌 것이다라는 쪽에 성장 속에 초점을 두면서 매수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관은 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다른 상황들. 물론 디관도 내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는데 게다가 지금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도 아니면 지금은 이제 막 바닥을 벗어나는 신호가 나도 내년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변화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대표적인 전통 산업 쪽이 많죠.
게다가 전통 산업을 베팅하는 가장 큰 어떤 바탕은 저평가입니다. 즉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PBR이라고 하는 자산 대비 기준이 싼 종목들을 많이 산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 들어와 있고요. 게다가 뭐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정유주 쪽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실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너무 키우진 말자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수주가 잘 돼서 기대감은 높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선가가 못 따라옵니다. 즉 지금 소수하는 선가가 과거처럼 어떤 높은 선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선가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수주 대비해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부담감은 조선주를 바라볼 때 지금 철강업과의 반대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즉 철강과 조선을 같이 산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철광석 가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철강 제품을 올릴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조선 입주 입장 쪽에서는 과거보다는 어떤 배를 만드는데 강판이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기조로 수주만 잘 된다고 무조건 베팅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은 수주가 돼도 조금 반감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주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너무 휘둘림이 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 쪽에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솔직히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또 리스크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관 사는 종목들을 많이 좀 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실적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반응은 기대를 할 만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확 타올랐을 때 주가가 벌떡 서 있을 때 거기서 따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고 대응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새 주인으로 현대중공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올라서게 되는데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현대건설기계 쪽이 인수를 하면서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유진기업도 칼을 갈고 있었지만은 약간 그룹 현대중공업 쪽의 분위기에 좀 눌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분위기고요. 아마 거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들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어떤 대기업 관련된 그리고 또 독과점 관련된 쪽의 기업 결합 심사가 잘 끝날 것이냐도 하나의 관건이긴 한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두산그룹을 살려주자라는 분위기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예전에 현대기아차도 그랬고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그건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해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돼서 글로벌 7위 업체 쪽으로 지위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볼보 쪽과 다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업체 쪽에서 외국계 업체 쪽에서 1, 2위 정도를 다툰다라는 쪽으로 위상이 많이 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는 훨씬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관건이 첫 번째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난 어떤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쪽에 대해서 중국 법인 관련된 소송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두산인프라코어 자체가 크게 안 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살짝 변수긴 합니다. 그런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할 때 금액이죠. 얼만큼을 써서 냈느냐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들인데 생각보다 뭐 8천억 정도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비싸게 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은 생각보다 좀 비싼 거 아니야라는 쪽의 시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많이 좀 금액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그룹주가 오히려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지금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건설기계, 건설, 건자재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도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고 국내도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급격하게 줄면서 또 건축 인허가도 상당 부분 줄면서 이번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새로운 정책, 대표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공급 물량의 확대는 당연히 건설사의 수주 기회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건설 관련된 기반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 쪽에서 또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사가 차지한다기보다 대형 건설사한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 면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탑5 안에 드는 종목들 쪽으로 국내 건설 쪽에 조금 더 강점 있는 회사 쪽으로 포트폴리오 한 종목은 담아서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시각들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앵커님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 고맙습니다.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중국발 소비 확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기대감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전망과 눈여겨볼 종목들도 뭐가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고 소외받고 다른 종목들 다 갔는데 이제 코로나19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어딜까를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어제 처음 오랜만에 반응이 나왔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박스권 상당 부분 못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세점, 여행주는 벌써 줄었고요. 항공주도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데 아직 좀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카지노 쪽도 좀 더 움직였죠. 그러면 대표적인 안간 섹터 중에 하나가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뭐 무착륙 국제선 운항 소식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드디어 발리를 저희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제 발리를 어떤 검역 그냥 방역이 완벽하게 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군데는 이제 운항을 재개를 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만약에 운항이 재개되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고는 하더라도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는 폭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왕 발리 간 김에 어떤 면세점 들려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화장품 사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살짝 높아진 게 사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섹터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는 부분들이죠. 바닥권이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 쪽에서 내년은 그나마 이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동참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왜 안 움직이지? 에이 팔어 이렇게 하는 전략보다는 서서히 반응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 상반기가를 겨냥해서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분할적으로 접근한 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또 점검해봐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첫 번째로는 백신 효과죠. 지금 오늘도 영국에서 지금 백신 관련된 쪽에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지 말라라고 약간 경고도 나온 만큼 또 어떤 백신이 무조건 반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살짝 들리긴 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그에 따른 그 효과들, 즉 확진자가 떨어지고 면역 체계가 생성되고 그렇게 큰 안정성에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서서히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주가를 화장품 쪽에서 보게 되면은 LG 생활건강은 못 가는데 아모레퍼시픽만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이어갔고 고가 라인업 중심으로 선전했는데
이게 더 잘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위축됐었던 중저가 라인업 쪽의 아모레퍼시픽 쪽이 회복된다는 데 무게를 두게 되면 일단 이쪽의 아모레퍼시픽이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인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그런 류에 맞춰진 그러니까 선전한 종목보다 앞으로 바닥에서 많이 안 좋아졌다가 회복할 섹터와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은 그렇게 구분이 돼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연우고요. 연우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죠. 용기의 기반이 물론 지금 화학 업체들의 기조를 봤을 때 지금 제품 가격을 올려가는 기조다 보니까 부담은 있을 수 있어도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수준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화장품 업체 살아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용기는 당연히 그 기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복한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클리오는 다 아시다시피 색조 화장품의 강자입니다. 다는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지만 남자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을 쓸 일이 없죠. 네. 기초 화장품도 안 씁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 모양인데요. 그런데 클리오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색조 안 하겠죠. 해도 마스크에 다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사용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백신 효과와 함께 기대감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안 썼던 색조 화장품 오래된데 다시 바꿔볼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게다가 또 중국 쪽으로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최근에 일본 쪽의 한류 열풍과 함께 입점한 회사들 쪽에서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화장품 쪽에서는 두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는 그간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집중해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관심주로 연우와 클리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